안녕하십니까, 강창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후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 IMF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44,300달러로 영국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나시지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금년에 3몇 % 성장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 반동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30년 넘게 세계 역사에 없는 이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는가? 아시지만 경제 성장률은요,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요,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1955년에서 60년, 이게 뭐냐면 핵심 베이비붐 세대, 가장 애를 많이 낳았던 그 시기입니다. 1955년에서 60년 이 무렵에는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우리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65년도예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자, 이때 낳던 사람들이 현역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뭔가 고성장을 해온 거예요. 이때 인구 구조가 막 끝내주기 좋을 때요. 그런데 보세요. 2019년에는 0.92명, 1명도 안 났다니까요. 2020년 작년에는 0.84명.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요, 우선 간에 중요한 게 뭐냐? 이 결혼 연령이 늦어진 거예요. 재작년에요, 제가 주례를 서줬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1살이래요. 근데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제 아내는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얼마나 늦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국 중에서 뭡니까? 첫애 낳는 초산 연령이 이 31.6세로 제일 높아요.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한 명으로 끝나겠다는 게 45%, 한 명도 안 낳겠다는 게 22%. 이게 문제예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에 한 명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된대요.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요,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인구가 늙어가는 거는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나라도 유럽도 다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나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20년 넘게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 이거를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혹시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프로를 보고 있는 분 중에 주말 드라마 징비록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임진왜란 드라마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미친 자식은 왜 조선을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을까? 제가 그때요, 일본의 사카야 다이치라고 이 경제기획청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평론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재작년에 세상을 떴어요. 그분이요, 1991년에 조직의 성쇠, 이런 책을 썼어요. 조직이 막 이렇게 확대될 때, 그 다음에 수축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책을 1991년도에 펴냈어요. 왜 그 책을 그때 썼는가? 이 불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환적인 불황. 그러니까 한 2년, 3년, 4년 나쁘다가 금방 좋아지는 거. 이거를 순환적인 불황이라고 그래요. 그때는요, 참으면 돼요. 그 한 3, 4년 동안을. 그리고 그때는 가능하면 사장님 눈에 뜨이지 말아야 돼요. 잘못돼가지고 복도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근데요, 불황이 15년, 20년, 이게 장기화되면은 그걸 장기 구조 불황이라고 해요. 그때는요, 참아서 되는 게 아니야.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근데 사카야 다이치가 그때 일본이 막 불황으로 접어들 때거든요. 지금 일본의 이 불황이 순환적인 불황이 아니라 장기 구조 불황이구나. 지금 참아서 될 일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생각, 일본의 시스템을 바꿔야만 되겠구나. 그래서요, 그걸 계몽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조직의 성쇠라는 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한번 참고로 보아야 될 책이에요. 근데요, 그 책의 제일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제일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 역사상 최대 급성장 조직이 그 풍신수길, 우리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놈, 도요토미 히데요시 회밀이래요. 1592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그 직전 100년 동안 일본은 전국시대라고 그랬어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는 전국의 100몇십 명 영주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삼국시대 같은 거예요. 우리 삼국을 신라가 통일했다가 다시 후삼국시대라고 있죠? 그거 한 몇 년 후로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흩어져서 싸울 수가 없어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삼국시대가 빨리 끝나요. 근데 일본은 저 멀리 지들끼리 사니까 쳐들어올 나라가 없어요. 그 지들끼리 막 100년 동안 전국시대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때요,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따라다닌 놈들은 매년 고성장하는 거야. 왜? 싸워가지고 땅 뺏으면 너 가져. 나눠주고, 땅 뺏으면 나눠주고, 땅 뺏으면 나눠주고. 그게 100년 동안 풍신수길을 뒤로 따라다니면 고성장 시대예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풍신수길이한테 충성하고 풍신수길이 죽은 뒤에 그 아들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이시다 미쓰나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요 25살에 영주가 됐어요. 영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그룹의 계열사 사장이야. 25살에 어린 나이에. 우리도요 6.25 났을 때는 백선엽 장군, 정일권 장군 그런 사람은 31~32살에 참모총장이 됐거든요. 전쟁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시다 미쓰나리가 25살에 영주가 됐어요. 영주가 되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톡옵션을 주거나 그러는데 그때는 그 땅을 줘요. 녹봉이라고 그래요. 녹봉. 땅을, 이 쌀을 8만 가마니 4만 석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이제 영주가 됐으니까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녹봉으로 받았어요. 그 땅을 가지면요, 가신, 쫄병을 1200명을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미 700명의 쫄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명을 스카우트해야 돼. 출세했으니까. 한 달이 지나가지고 풍신수길이가 이시다 미츠나리한테 야, 한 달 지났는데 너 그동안에 네 가신 쫄병 좀 스카우트했냐? 예, 한 명 했습니다. 야, 이놈아, 한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한 명밖에 안 했어? 그게 누군데? 이름이 시마사콘이라고,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구명 같은, 나이도 저보다 많고 다른 영주들이 유능하니까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막 하는 당대의 명사를 이게 스카우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신수리가 놀래가지고, 아니 너 같은 초짜 이제 막 영주가 된 애송이 영주가 어떻게 그런 거물을 스카우트했지? 그러면 네가 받은 4만석 그 녹봉원 중에서 이제 자기 가신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시마사콘한테는 네 녹봉을 얼마나 줬냐? 4만석 중에서. 그랬더니 이시다 미츠나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 4만석 중에서요 2만석을 뚝 잘라줬습니다. 풍신수리가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영주하고 가신하고 녹봉이 똑같은 놈 처음 봤네? 그러니까 이시다 미츠나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지요, 제가 시마사콘을 써가지고요 그 사람 유능하니까 2, 3년 내에 제 녹봉이 10만석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2만석, 나는 8만석. 괜찮아요. 이게 바로 고성장 시대예요. 계속 팍팍팍팍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저도요 40몇 년 전에 신혼 초에요 회사에서 월 3%, 월 3부, 연 36% 이자 주고 돈 빌려서 집 산 일이 있어요. 사면 오르니까. 지금 그런 짓 했다가는 죽는 거죠. 그게 바로 고성장 시대예요. 근데요, 일본을 통일하고 나니까 졸지에 뺏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0%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0% 시대가. 100년 동안 전쟁만 한 놈들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기 여성분들 알을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불황이 오면 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야, 이놈들아, 팔아먹을 물건 좀 찾아봐. 신상품 개발. 근데 나라의 입장에서 신상품이 뭐냐? 조선과 중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해결하자. 근데요, 조선과 중국이 외놈들하고 무역할 마음이 없대. 그 드라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뭘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 신시장 개척.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 안 되면 절로 가고. 땅은 일본만 있어? 조선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100년 동안 전쟁만 한 놈들이니까 전쟁의 노하우는 끝내주는 놈들이거든요. 그때 그놈들은 벌써 사격술 훈련을 하더라니까. 엎드려 쏴, 앉아 쏴. 우리는 활 쏘고 있는데 그게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결국 들어와가지고 7년 동안 고생만 하고 빼지도 못하고 돌아갔지요. 임진왜란이 끝났잖아요. 풍신수리가 죽고 그 아들이 물려받았다가 그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또 망해버렸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시 일본을 통일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들로부터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그냥 뽑아버리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이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논사훈련소 갔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입소하면 오합지졸이거든요. 군기 잡으려면 어떡하죠? 조교가 나와서 너 나와. 한 두 놈 막 패버리면 그냥 조용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측근 중에서 수염 기르고 폼 잡는 놈, 대문 높이 세우고 폼 잡는 놈,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로 날뛰는 몇 놈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이걸 보면서 야,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로 날뛰면 나는 죽는구나. 그때부터 일본의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내면으로 성숙돼 간 거예요. 교양, 인격 수양, 근면 중실. 그리고요, 저성장 시대에는 뭐든지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몇백 년 앞서가지고 전문가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당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생각했던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를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이 옛날에 생각했던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거를 이 저성장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그 중에서도요, 가정경제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선영 표정이거든요. 지금 재테크 강좌라고 그래서 혹시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지금 참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들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요,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말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신경일 나게 돈 버는 책 가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시내 서점에 가보세요. 이 우리나라의 서점에도요,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단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래요.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간병비, 병원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젊을 때 건강하던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60 넘어서 암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래서요,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하나 들어줄 게 뭐냐, 환갑되기 전에 특수질병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그 미국, 일본에서 앙케이트 조사했다고 그랬죠?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여야 되는데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에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건강합니다는 대답이 60 내지 70%. 우리나라는 건강하라는 대답이 4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훨씬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이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다. 요즘 우리나라의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억 원이 있어봤자 노후자금,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69%. 근데 아직도 1등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인가요? 대전의 장태산이라는데 어느 지방 중학교 남녀공학원 학교에 60년생, 61년생 동창 40명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데 강의해 달라서 갔거든요. 그 동창회장이 저한테 그 40명의 60년생, 61년생 학력 분포를 보여주는데요.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 그 대졸 10%가 83%까지 올라갔으니 그만한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2등인 나라가 어딘 줄 알고 계십니까? 확 떨어져서 이웃나라 일본 55%. 근데 일본에서요, 왜 대학을 이렇게 많이 가야 되냐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 하든지 융자 받아 다녀야 되니까 공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치 않으면 들어가봤자 어차피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또 공부하고 싶으면 다시 대학에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부모가 대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야 취직이 더 안 되잖아, 이게. 근데요,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더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 더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되어졌냐? 얼마 되어졌더라?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사장인데. 근데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여기 보시다시피 문제는 결혼 비용인데요. 아들의 경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4,400만 원. 대도시는 훨씬 더 들 거예요.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 어렵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아시죠?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맞벌이 해가지고요, 1억 원을 번대요. 부부가 같이 맞벌이해서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애의 과외비만 3,360만 원. 여기에요, 등록금 줘야죠, 책 사줘야죠, 빵 사줘야죠, 옷 사줘야죠. 그러면 저축은 언제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요, 60, 70까지 1억을 계속 벌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예요, 51세. 그러니까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나오면요, 재취업을 해도 먼저 받던 직장의 월급을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연봉 2천만 원이 재취업해가지고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은 본격적으로 대학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결혼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거든요. 또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거든요. 잘못하면요, 60대에 들어가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애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런 돈을 많이 썼는데 여기 보세요. 결혼비용 처받는 애들. 부모가 내 결혼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오가 65%.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이게 야속한 게 문제예요. 그럼 뭐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지들만 잘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논 팔고 집 팔아 가지고 자식들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아가거든요. 괜찮은 학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럭저럭 60까지 다니고 그놈의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없이 인류기업에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내 말씀드렸죠. 자, 몇 년 전에 영화 국제시장 1200번 동원해가지고 난리쳤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주인공 덕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힘든 세상의 풍파를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요즘 나이 든 분들이 이 말하면서 젊은 애들한테 똑바로 해 이놈들아. 젊은 애들이 지금 얼마나 열받아 있는지 아시죠? 제가요, 재작년에 일본의 가족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하답니다. 근데요, 일본의 금년 3월에 졸업한 대졸자들, 걔네들의 작년 12월 말 현재로 취업률이 벌써 87%예요. 졸업도 하기 전에. 졸업하고 나서 일본 지금은 100% 육박할 거예요.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요, 67%인데 이 안에는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 빼버리면 아마 50%대로 떨어질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놈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라는 분이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0, 80%인데 58년 개띠는 40%, 60년 이후 출생자는 20%밖에 안 돼요. 지금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불쌍해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냉혹한 사회에 견디도록 씩씩하게 키웠는가? 물러터진 부모. 이게 문제예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일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 중에 수강 신청을 엄마가 와서 대신해 준 애들이 있대요. 엄마가 학교 행정실에 가가지고 행정실 직원 하나 잘 알아가지고 학점 후하게 주는 교수가 누군가. 그 사람들한테 알아가지고 시간표 짜서 아들한테 준대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그놈 자식 신혼여행은 누구 대신 안 볼지 모르겠다가. 제가 했던 회사에서요, 해외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본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그럼 저 조사해가지고 다 잘라버리라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대리 맞선 유행이래요. 젊은 애들은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끼리 만나서 집값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애는 누가 키워줄 거냐, 이게 합의가 되면 그때 남자놈이 형식적으로 프로포즈 한대요. 대리 맞선.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느 강의장에서 어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은요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걱정이에요. 이거는 실화인데요. 실화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부서가 하나 생겼어요. 스카이 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해가지고 영어 유창한 애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한 4년쯤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안 돼. 그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자동차, 철강, 중후 장대 산업일 때, 이 주력 산업일 때는 한번 경영력 가지면 몇십 년 울고 먹거든요. 요즘은 몇 년 벌다가 안 돼. 그냥 짧아. 그 돈 한 번 못 버는 회사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 부서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런 데 있던 애들은요 마땅히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고액 연봉 받은 게 화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일시적으로 고액 연봉 받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그렇게 받을 걸로 착각해가지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만 높아지고 저축이 없어요. 애들 과육 공부 가서 배우던 걸 선생님 데려다 배우고, 어느 호텔 헬스 회원권 사고, 골프 치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 높아졌는데 저축이 없어요. 실직했는데. 그런 애들이 부모 등골 빼먹어요. 저는 제 딸이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거든요. 제가 일을 시키면서 약간의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껴 쓰라고 그러면 또 노인네가 잔소리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한테 월급을 좀 주고 있지만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내년일지 후년일지 내가 이 일을 관두면 너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거든. 근데 그때 가서 네가 다시 어디 재취업 될 리도 없고 높아진 그 생활 수준을 낮추려면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내 걱정이야. 제 딸이 그거 읽으면서 그럴 거예요. 노인네가 주려면 좀 편하게 주지 뭘 그걸 또.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 하면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즘 기업에서는요,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실제로요, 재작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회사가 큰 회사인데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 모여서 넘쳐. 그중에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스카이대 3명, 지방대 1명. 결국 지방대 출신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 서울에 어느 인류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으로 나가고 2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 출신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인류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서 지가 변호사 가지면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놈은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요, 제 집안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의 회장님 댁에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의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로 취직했어요. 지금 70세거든요. 작년까지 연봉 1억씩 받으면서요. 회사 다녔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바로 딴 회사에서 데려가서 걔는 80까지 다닐 것 같아요. 대학도 못 나왔는데. 걔는요, 아마 80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요, 왜 그렇게 변호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는가?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 그러니까 10,000명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린 거야. 그동안에 변호사였던 사람은 끝내준 직업이었죠. 근데요,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걸려.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걸려. 지금 변호사 30,000명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요즘 변호사들이 이 세무사, 법무사 일감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저는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쌀 것 같아요. 이제는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직업관,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가져야 돼요. 소신을 갖고. 경산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개명. 1번, 월급 많이 준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에 그난리 치는데 40대 후반부터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하면 될 리가 없다.
근데 제가 48년 직장 생활해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그랬었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여기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보세요.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여기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는 정도 받아올 것. 10억에서 뭐합니까? 이게 아니면 중산층이 아닌데.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우리들 마음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성직자가 쓴 글을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직선 위에서 살면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어른들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기에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반면 직선 위의 삶은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금수저, 은수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예요, 남의 눈.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지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사람 빼면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장태산에서 동창회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만 좀 이쁘다고 뭐대 살고 뭐대 살고 그다음에 나는 오늘 점심에 뭐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도대체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오직 하면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 남의 자기 눈으로 삶을 살면 기회는 늘 있거든요. 근데 남의 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채용 시험에 한 나라 대학생의 절대 다수가 응시한다. 제 후배들을 봐도요, 뭔가 기발한 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울면서, 진짜 우는지 우는 신용인지 모르지만 엄마 친구들이 아는 회사 좀 들어가라는데 미치겠다는 거거든요. 엄마들은 아들의 장래보다도 내가 쪽팔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이름 말하면 아는 회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대 다수가 다 대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잖아요. 이게 직선의 삶이다. 이거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의 도리가 뭔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문학자가 영국 사람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교육받은 부모가 아니라.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얘기했죠? 거기에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의 전성원 선생님이라는 계신데, 그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인대요.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골에서 돼지 키워서 보낸 분. 그분은요, 자기 아들이 최고야.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대요. 골치 아픈 학부형이 누구냐? 서울에선 교수 아들, 고관 아들, 사장 아들, 뭐 박사 아들, 목사 아들, 골치 아프대요.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보다는 교육받은 부모들이 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문제를, 경제적 자료를 가르쳤는가? 돈 문제를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문제,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가 뭐 1.5%라든가 선택을 안 하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미국 연방은행 총재였던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대요. 금융교육, 투자교육, 이 교육은 영어, 수학교육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사회에서도 안 가르쳐. 그럼 부모라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아, 그 돈으로 이제 재테크란 말이구나.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 80%. 이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최저 생활비 준비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밖에 없으니까 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보십시오.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이게 그 사이에 2019년에는 20%로 줄어버렸어요. 10년쯤 지나서요. 이 조사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4세였어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86세입니다. 몇 년 늘어났습니까? 32년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열심히 노력하고 전략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은 기본으로 할 일이 뭐냐? 선진국처럼 되려면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가정주부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지만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이제 말씀드렸죠? 개인 영업하는 분도 그다음에 자영업하는 분, 1인 기업 다 펼 수 있다고. 세제택을 또 많이 받으면서. 그래서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그래서 이 세 가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 알아주세요. 유식해야 되려면. 삼층연금. 그래서 이 삼층연금을 현역실에 싸가지고 그걸로 최소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야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식들을 자녀 리스크에 걸리더라도 노후가 최저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걸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자라면 그만이에요. 더 안 내도 돼요. 남으면 자식한테 상속 주는 거예요. 그게 주택연금이에요. 농지연금이에요. 그거라도 마련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러지요.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주쳐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요. 뭐 할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 노후는 나의 부모와 다르다. 그래서 뭔가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는 도대체 그러면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